뭐 롤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그 실존 인물로 영화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인물이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대학생 때 캐딜락 선물 받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늘 옆에 있었고 대학 교수로 갔어. 누구랑 사귀겠어요? 대학 원생이라 사귀었겠죠. 그런 거야. 그냥 사귀는 거야. 어디 모임 갔다. 그냥 사귀는 거야. 그냥 거긴 친구 와이프 안녕하세요. 예뻐?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오펜하이머 실존 그 인물 오펜하이머 사진을 찾아보시면 또 잘생겼어요. 부리부리. 예,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눈이 파랗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달변가고 내가 뭐 살인 미수했다? 아빠? 와. 해결해줘.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해. 과학자들이 딴 사람 말 다 안 듣는데 오펜하이머 말만 들어. 얘랑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거든. 아니 근데 우리가 높이 상승할수록 추락했을 때 충격이 큰 거잖아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높이 비행할수록 추락했을 때 충격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비행한 적이 있냐고. 저희는 저공 비행을 항상 비행을 한 적이 저희 있냐고. 지금 구독자도 한 1060명 우리 활주로 있는 거 아니에요? 활주로에도 못 갔어. 아직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거기 리무진 버스 타고 있어. 같이 가고 있어. 오펜하이머의 상실감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대부분 느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거의 그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 로켓 타고 우주 한번 갔다가 거기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보트 타, 승마해, 뭐 플룻 부르다가 그냥 그냥 다 만나다가 애연가여서 결국 인후암으로 돌아가셨죠. 비교적 그 이른 나이인 62에 그 잘 표현했어요. 암으로. 담배를 담배 계속 물고 피잖아요. 네, 담배를 뭐 하루에 뭐 100개 피를 폈다는 얘기도 있어요. 100개 피? 네. 잠깐 100개 피면 한 개 피는데 한 3분 걸리면 300분을 담배를 피는 거예요? 계속 담배를 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 야, 이 후두암 역시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정말 그 저희가 뭐 그 롤러코스터 타면 정말 높은 데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인물이라서 아마 놀란 감독의 눈에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식도 죽고. 네. 좀 비극적인 인물이긴 해요. 자식도 뭐 자식 둘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목수되고 자기는 천재 세계 최고 영웅인데 어쨌든 독일계 유대인 출신이니까 나치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맨하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인 거죠. 과학자이고 행정가이고 훌륭한 리더였다. 집단지성을 너무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도 워낙 능했고 말도 워낙 잘했고 리더였고 그죠?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여러 가지 곤욕을 겪으면서 소련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고 그 배경에는 뭐 그 결혼 전에 만났던 진 테트록, 플로렌스 퓨저, 진 테트록이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던 전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와이프인 키티도 공산당원이었던 때가 있고 뭐 키티의 전 남편은 뭐 아예 자금책으로 활동하다가 그리고 예전에 죽기도 실제로 했고. 그 스페인 공화국을 위해서 지원금을 계속 이체를 해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공산당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동생도 공산당. 네. 동생의 와이프는 찐 공산당. 오펜하이머는 공산당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지만 주변 인물들 중에 공산당원이 그렇게 많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약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AEC에서 보안 승인이 불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후반부에 굉장히 비참해지는 그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의회 정치나 이런 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건 청문회가 아니에요, 사실. 공식적인 청문회가 아니고 비밀 청문회였다고 하죠. 그냥 여기서 보안 인가를 주냐 마냐 안 주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근데 굳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낱낱이 개인사를 다 꺼내서 보안 인가를 어차피 안 줄 건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망신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그리고 이 뒤에는 영화에 아주 잠깐 등장하지만
FBI의 후보국장이 있었고 후보, 그다음에 보든, 그다음에 스트로스의 어떤 협작, 계략이 있었죠. 스트로스는 이제 사실상 그 앞에서 싸웠던 어떤 사냥개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많은 평전들 보면 거의 후보의 머리에서 나왔고 뭐 그 당시 이제 뭐 맥케시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업적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인생 후반부에서 굉장히 박해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갈릴레오 같은 사람인 게 아니냐. 뭐 드레피스 같은 사람인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인가 싶긴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펜하이머는 사실 케네디 대통령 때 어쨌든 명예를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상 같은 거 막 들고 있는데 텔러가 오면 와이프가 쌍심지를 켜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화적 가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왔던 수많은 그 오펜하이머의 친구 과학자들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다 와서 인사도 안 했대요. 수소폭탄의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오펜하이머의 명예는 다시 어느 정도 올려주고 오펜하이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그 집단에서는 좀 오히려 배척하니까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됐고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에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적으로 오펜하이머의 소련 간첩 혐의는 이거는 완전 혐의 없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죽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명예를 회복했죠. FBI도 그 당시에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잘 모르겠다 했어요. 얘가 간첩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 아닌 거지 이게. 그 서슬퍼런 시절에 FBI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털었는데 도청에 막 미행에 다 했는데 쓰레기통 다 뒤지고 그죠? 모르겠당. 그건 없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첩은 진짜 아닌 거죠. 아닌 거고. 잘하면 아이젠하워가 아니라 오펜하이머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진짜 인물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다. 네. 그 이 영화에 또 그 오펜하이머의 약간 정신적 지주를 해주는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한테 고민도 털어놓고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를 격려를 또 해주고. 근데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 진짜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배우분이 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예요? 나 유명한 분인가요? 그 배우가? 예, 지금 이 배우분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아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진짜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이제 그대로 되살려가지고 출연시킨 줄 알았어요. 저는. 뒷모습만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네네.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전면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급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대사도 많고. 네. 이야.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은 그렇게까지 썩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긴밀하진 않았군요. 톰 콘티라는 분이에요. 잘 모르는 분. 네, 톰 콘티라는 분인데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요. 톰 콘티라는 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을 맡아주셨는데 실제도 약간 아인슈타인 같네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어느 순간 다시 너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해줄 거다. 근데 그것은 오펜하이머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한 거다. 그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알았던 거예요. 오펜하이머의 이 행적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은 철저히 내가 맞는 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양자역학 개나 줘버려. 어떻게 불확실성이 물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냐. 물리학을.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오펜하이머는 사실 이어령 비어령이었으니까 이게 맞으면 유연한 거였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 사람이 너무 중요했던 거야. 사람의 평가, 사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눈빛, 평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너 그렇게 사람들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네가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의 약 한 세대 정도의 전에 이제 선배이고 한 30년 학계의 정도? 선배죠. 네. 학계의 선배이고 오펜하이머 이상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가 그 학계에서는 약간 배척당하죠. 양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과학자였고 오펜하이머는 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과학자이고. 닐스 보어랑 되게 가까운 것으로 나오잖아요 오펜하이머가. 그렇죠. 그 영화 상에서는. 네, 케네스 브레너가 연기를 했죠. 닐스 보어를.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접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닐스 보어는 경고를 해주잖아요. 영화에서. 네가 이 원자폭탄 만들면
너는 세계를 파괴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경고를 해주죠. 원자폭탄 개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든 건 인류를 위한 길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약간 뇌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오펜하이머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면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네, 유엔 같은 어떤 세계적인 연합을 구성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원자폭탄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러면 원자폭탄의 존재 때문에 전쟁이 없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저는 인도에 대해서 좀 심취했던 오펜하이머의 이 사상을 봤을 때 성선설에 가깝다고 보고, 아니면 성무선학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도 시작은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원자폭탄을 만들면 이 폭탄의 위력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안 할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나한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으니 난 이걸 해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더 평판이 좋아질 테니까, 명성을 떨치게 되고 날 인정해준 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근데 뭐 시작부터 아니야, 이거 하면 소련이랑 난리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시작도 못하고 나의 명성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아인슈타인과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소련에서 지금 독일에서 원자 쪼개는 거 난리, 핵분열을 시작했다. 나치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금방 만든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서명한 게 아인슈타인이죠. 그 아인슈타인이 서명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누구보다 대세를 따르는 남자예요, 오펜하이머는. 자, 이런 분위기에 개발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 선봉에 내가 서야지. 키티는 오펜하이머를 부추긴 게 아니에요. 오펜하이머가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원했던 걸 끌고 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해. 당신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는 난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딱 듣는 순간 막 내가 하겠다. 넌 내 마음을 안 해, 역시. 인생의 동반자 키티. 근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쨌든 뭐 수많은 국지전, 내전, 그 다음에 아직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1, 2차 대전만큼의 한 번의 전쟁에서 대규모의 살상이 이루어진 세계 대전이 없긴 해요. 그렇죠. 아직은. 뭐 국지전은 있긴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세계대전이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펜하이머의 바람대로 정쟁을 억제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수많은 나라가 지금 인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갖게 됐잖아요. 군비 경쟁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옛날에는 국지전이나 어떤 유럽이나 이렇게 부분, 태평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전쟁이 핵폭탄이 만약에 동시에 다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대전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지구가 쪽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뭐 설마 뭐 하루아침에 지구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겠어? 저희가 만든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저희 지금 어리석습니다. 떠있죠. 여기 영상 클릭하시면. 인간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실현당했어. 내가 군 책임자야. 불륜을 저지르다가 실현당했어. 혹은 갑자기 내 자식이 갑자기 죽었어. 그냥 허무해지는 거야, 삶이. 에이씨, 뭐야 이거. 야, 핵폭탄 눌러? 아니,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되겠죠. 뭐 승인도 받아야, 열쇠도 여기저기 들고 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한번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AI.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미사일이 쏴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정말 너무 농후하거든요. 미국이 쏜 것처럼 레이더에 잡혀. 러시아가 북한도 보고, 쏘고 러시아도 쏘고. 뭐야 이거 날라오네, 뭐야 그냥 여기서 빵 쏘는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 오류로 실제로 오류를 일으켜서 핵폭탄이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기가 없었다?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쵸.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왜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트리니티 테스트를 앞둔 밤에 오펜하이머하고 그로브스 장군이 대화를 하다가,
아까 대기가 기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 얘기예요? 이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그거 뭐 체인 리액션이 연쇄 반응이 끝나지 않아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건데 가능성은 거의 0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로브스가 화들짝 놀라면서 0이면 좋을 텐데 그 100만 분의 3인데. 네, 근데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나라가 핵폭탄을 수천 개, 수만 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냥 간단해요. 미국이 지금 뭐 위력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뭐 300배, 500배 이렇다면 일본 열도 날아가죠. 한 방으로. 그 10방만 쏘면 동시에 그냥 토토예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몇 천 개 있으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테넷이나 인터스텔라나 그다음에 이번 영화도 그렇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최근 여러 작품을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진지하게 인류의 종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넷도 왜 그 미래 세력이랑 싸우는지 아시죠? 그렇죠. 미래 그 지구 종말시키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주인공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프로타고니스트 테넷에 나오는 그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죠. 그 데이비드 워싱턴이 주연인데 그 데이비드 워싱턴이 그 케네스 브래너랑 테넷에서 싸우는 이유가 종말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인터스텔라는 지구가 기후위기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거고 이번 영화도 이 핵폭탄을 만든 인물을 다뤘는데 엔딩 씬 기억나세요? 네. 오펜하이머가 상상하는 씬이 이제 교체 편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핵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이랑 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놀란 감독은 확실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미국이 제일 많이 우려하는 나라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걸 늘 염려하는데 그런 영화 되게 많아요. 뭐 좀비로 세상이 종말됐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영화는 보면 바이러스 전설이다도 있고 네, 뭐 바이러스 같은 게 그냥 쭉 퍼져가지고 다 죽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죽고 투모로우 이런 거 빙하 세계 빙하 오고 투마로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미국은 이미 옛날부터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약 다 허락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야 못 살 것 같은 마약 중독자 너네는 그냥 알았어 모여 살아 여기 살아 필라델피아만 지금은 있지만 이게 샌디에이고로 텍사스로 그거 어떻게 모르는 거야? 그 중에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생물학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그렇죠. 뿌려봐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리뷰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엔딩 씬을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진짜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정말 그 오펜하이머의 바람대로 좀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잘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리뷰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연기, 연출, 뭐 스토리, 플롯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뭐 비주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영화 역사상 최초로 흑백 IMAX 필름으로 촬영을 했대요. IMAX는 기존에 컬러로만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필름과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하죠. 그래서 흑백 IMAX 필름으로 촬영한 영화는 이 오펜하이머가 최초입니다. 촬영 감독님이 이제 호이트 반 호이테마라고 놀란 감독의 영화 뭐 덩케르크, 테넷, 인터스텔라 이런 것도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그래 보이네요. 반 호이테마, 반 페르시. 네. 그래서 뭐 이번 작품까지 그 같이 촬영을 해주셨고 뭐 촬영 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흑백 촬영 그다음에 그러니까 흑백 화면 컬러 화면이 오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백은 객관적인 그런 세계를 표현한 거고 컬러는 오펜하이머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단 한 컷도 CG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단 한 컷도. 예견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논란이니까. 근데 놀란 감독도 뭐 한두 컷은 이제 CG를 어쩔 수 없이 썼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단 한 컷도 안 썼대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잘 활용했던 거 미니어처라든가 세트를 실제로 만든다던가 그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는 게 성공한 다음에 로스 앨러머스 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펜하이머가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환영을 봅니다. 그 현장에 원폭이 떨어지는 환영을 보잖아요. 화면이 하얘지면서 사람의 피부가 너덜거리고 그런 환영을 보는데 오펜하이머의 뒤에 배경이 꿈틀대요. 막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심장이 움직이는 거죠. 다크나이트에서 이렇게 스켈로우가 움직이거든요. 했던 예, 그 효과. 배경 오펜하이머 뒤에 이 벽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건 CG 아닐까? CG가 아니죠. CG가 아니고 제가 추정하는 촬영 방법은 배경에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LED 스크린에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 앞에 인물을 세워놓고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참 놀란 감도 그 좋아요. 배트맨 비긴즈에서도 나오죠. 배트맨 훈련할 때. 다크나이트도 나오고. LED 스크린 화면을 이제 많이 쓰신다고 해요. 실제로 촬영할 때. 그래서 아마 그 LED 스크린 화면을 그 킬리안 머피 뒤에 켜놓고 찍으신 게 아닌가 추정이 저는 됩니다.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빵빵 보색 거 막. 빵빵. 무엇보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양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 정말 작은 세계인데 그 양자의 세계를 어떻게든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각화했다는 거죠. 그 양자, 중성자 뭐 이런 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유사하게 시각화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 핵폭탄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게 핵폭탄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시간 들어도 못 알아먹기 어려운 걸 영화에서 잠깐 보여주고 이해를 시킨다는 건 야 놀란 감독은 한국에 가서 과학 선생님을 하셔야 되겠다. 인터스텔라 하면서 천체 물리학 뭐 열심히 이제 영화에 반영을 했고 테넷은 뭐 연력학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테넷은 무슨 학문이 있는지도 모르게 거기 양자도 들어갈 거고 뭐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무튼 뭐 저희는 뭐 과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최근에 놀란 감독의 영화에는 과학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교수님이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노벨상 받으신 킵손. 교수님. 예. 킵손 이번에도 킵손 교수님이 많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영화 속 비주얼로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나름 잘 구현을 하신 게 정말 신기하다. CG 없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장면을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지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그 협곡으로 이렇게 밤에 새벽에 어스름한 새벽에 가서 울고 있죠. 전 그 장면이 참 잘 표현했다 싶었던 게 오펜하이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 응석바지 기질도 있고 아주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질투도 많고 여색도 뭐 타인에 대한 감정 고려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약간 위기에 몰리면 아파요. 그랬대요. 어릴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막 그냥 이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아픈 장면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지인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 모습, 도피한 모습 참 인간적이더라고요. 맞아. 인간적인 너무 장면이었어. 인간적이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호기롭게 인생을 살고 있으나 무섭구나 너도. 그리고 사랑을 잃은 그 느낌이 너무 아프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 그 나라면 뭐 장례식장을 가든 혹은 장례식장이 이미 다 끝났다면 가서 뭐 어떻게 좀 챙길 거 챙기고 그런 시간을 애도의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확 쪼르르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그게 전 그래 오펜하이머는 저랬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같았죠, 약간. 그 장면이 있고 뭐 좀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뽑을 장면은 뭐 트리니티 테스트죠. 트리니티 테스트. 실제로 원자폭탄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어떤 장면이었을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그 원자폭탄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그거를 정말 어쨌든 그것도 CG 없이 세트 뭐 다양한 뭐 미니어처라든가 다양한 CG 외의 특수 효과를 활용해서 정말 인상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 장면은 특히나 순간적으로
숨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를 제거하는 장면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리니티 테스트 중간에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컷들이 있어요. 아, 그게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소리가 빵 등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원자폭탄의 그 폭발의 그 위력을 우리가 소리로 느끼게 해줬다. 이런 것도 굉장히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도 좋지만 이 사운드 편집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영화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한번 추적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 실험을 해서 바람을 싹 맞았던 사람들, 지금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오펜하이머는 암으로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왠지 암 비슷한 걸로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방사능에 노출이 됐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가 성공한 다음에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오펜하이머가 연설하는 장면. 거기서 그 체육관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하얗게 섬광 속에 가려지는 그 환영.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정말 그 석탄처럼 변한 사람이 오펜하이머의 다리에 딱 감겨 있잖아요. 실제로 그 원폭을 맞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그 상상하는 장면. 그 장면은 두고두고 오펜하이머를 괴롭혔던 죄책감을 시각화를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전 그 광복절 개봉하자마자 이제 광복절에 오펜하이머를 보니까 또 묘한 감정이 일더라고요. 네,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져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인과관계는 이미 독일이 히틀러가 죽고 나서 사실상 독일이 항복을 선언을 하고 포츠담 그 회담에서 일본 너네 항복할래 말래 할 때 이미 일본은 그 전부터 우리는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를 간접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김구 선생 그거 너무 잘 알아서 야 빨리 해야 돼 하는데 원폭이 되는 바람에 모든 공이 다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냥 무조건 항복, 바로 항복 이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광복이 되는 수순이었는데 독일이 끝장이 나면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만 잡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계기가 사실 원폭이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저게 박수 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린 거니까. 저는 약간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참 오펜하이머 정말 뭐 타고난 금수저이고 달변가이고 뭐 다양한 결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최고에서 나라까지 떨어져 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기할 게 많았던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분량이 좀 길어졌네요. 네.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쟁은 없어야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